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을 타고 2번이나 갈아탔습니다. 어깨에 무리가 올 만큼 짐을 든 채로 겨우겨우 규진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마자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에 땀이 배어나오더군요. 초인종을 눌렀고 규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니 마음 한쪽이 뭉클했습니다. 규진이는 반가운 얼굴로 어머니 오셨어요 하며 저를 맞았고 그 뒤로 원우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라는 사람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말 한마디 없이 고개만 까딱하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다였습니다. 무심한 목소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내려갔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요즘 애들이 무뚝뚝하다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원우가 낯가림하는 듯 이불 뒤로 숨었습니다. 할미 얼굴 잊었나 싶어 장난감을 꺼내 건넸지만 원우는 며느리 뒤로 숨어 꼼짝도 안 했습니다. 속이 서늘해졌지만 또 저 혼자만 유난 떠는 건 아닌가 싶어 꾹 눌러 담았습니다. 갖고 온 장바구니를 풀며 규진이에게 이것저것 건네주었습니다. 멸치볶음, 열무김치, 된장, 고추장 한 통까지 꺼내 놓았는데 며느리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문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더군요. 저녁이 되어 슬그머니 기대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손님, 그것도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따뜻한 저녁 한 끼는 차려주겠지 싶었지요. 그런데 상위에 올라온 것은 상상조차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묵은 밥을 대충 데운 듯한 밥 한 그릇, 김치 한 종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국물 하나, 나물 하나 없었습니다. 젓가락 들기도 민망했지요. 제가 놀란 얼굴로 밥상을 바라보자 규진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간단하게 먹는 게 유행이에요. 저도 입맛 없고 원우도 김에 밥 싸 먹는 걸 제일 좋아해서요. 그 말이 어찌나 뼈에 사무치던지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속이 쩍하고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먼 길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런 기대를 품고 달려왔건만 돌아오는 게 고작 이 한마디와 묵은 밥 한 그릇인가 싶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타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이명자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자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이렇게 내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속이 다 벌렁거립니다. 평생을 조용히 튀지 않게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며 살아오려고 애써왔던 제가 어느 날부터인지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한 보따리나 쌓이고야 말았네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고는 평생 한이 되어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을 것 같아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경상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어릴 적부터 논두렁을 밟고 소죽을 끓이며 흙먼지 속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성실했고 다복한 형제들 틈에서 서로 도우며 자랐지요. 그 시절에 저는 늘 맑고 건강한 햇살 속에서 고단한 하루를 이겨내며 살았고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마을 건너편에서 정미소를 하던 집의 장남이었고 한눈에 반해 다짜고짜 장을 서둘렀지요. 함께 살림을 차린 뒤로는 오직 자식들에게만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첫째는 딸을 낳고
둘째 아들 하나 낳고는 시댁 살림 도우랴, 반일하랴, 늘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그 아들 녀석, 이름은 규진이라고 했지요. 제 손으로 밥 먹이고, 옷 빨아입히고, 학원비 대느라 논을 몇 번이나 팔아치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수고쯤은 당연한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도 흐르더군요. 어느새 그 아들 녀석도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첫째 손주, 이름은 원우입니다. 100일 잔치 때 잠깐 보고는 그 다음에는 사진으로만 얼굴을 마주했는데 이번에 모처럼 서울로 올라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골 농사철이 막 끝난 늦가을이었고 텅 빈 들판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오랜만에 손주도 보고 아들 내외 얼굴도 보고 집안에 정성껏 챙겨갈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직접 고른 감자랑 고구마도 삶아놓고 직접 담근 총각김치, 고들빼기 김치도 담가 넣었습니다. 규진이 녀석이 좋아하던 우거지 된장국에 들어갈 시래기도 삶아 말렸고 손주 입힐 내복과 동물 모양 장난감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가방은 점점 불룩해졌고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5시 첫 차를 타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그 찬바람 속에서도 얼굴에는 자꾸만 웃음이 배어 나왔습니다. 가방은 무거웠지만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원우가 얼마나 컸을까리에 이 할미가 오면 좋아할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분주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을 타고 2번이나 갈아탔습니다. 어깨에 무리가 올 만큼 짐을 든 채로 겨우겨우 규진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마자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에 땀이 배어 나오더군요. 초인종을 눌렀고 규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니 마음 한쪽이 뭉클했습니다. 규진이는 반가운 얼굴로 어머니 오셨어요 하며 저를 맞았고 그 뒤로 원우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라는 사람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말 한마디 없이 고개만 까딱하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다였습니다. 무심한 목소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내려갔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요즘 애들이 무뚝뚝하다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원우가 낯가림하는 듯 이불 뒤로 숨었습니다. 할미 얼굴 잊었나 싶어 장난감을 꺼내 건넸지만 원우는 며느리 뒤로 숨어 꼼짝도 안 했습니다. 속이 서늘해졌지만 또 저 혼자만 유난 떠는 건 아닌가 싶어 꾹 눌러 담았습니다. 갖고 온 장바구니를 풀며 규진이에게 이것저것 건네주었습니다. 멸치볶음, 열무김치, 된장, 고추장 한 통까지 꺼내 놓았는데 며느리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문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더군요. 저녁이 되어 슬그머니 기대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손님, 그것도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따뜻한 저녁 한 끼는 차려주겠지 싶었지요. 그런데 상 위에 올라온 것은 상상조차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묵은 밥을 대충 데운 듯한 밥 한 그릇, 김치 한 종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국물 하나, 나물 하나 없었습니다. 젓가락 들기도 민망했지요. 제가 놀란 얼굴로 밥상을 바라보자 규진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간단하게 먹는 게 유행이에요. 저도 입맛 없고 원우도 김에 밥 싸 먹는 걸 제일 좋아해서요.
그 말이 어찌나 뼈에 사무치던지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속이 쩍하고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먼 길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런 기대를 품고 달려왔건만 돌아오는 게 고작 이 한마디와 묵은 밥 한 그릇인가 싶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타들어갔습니다. 애써 입에 밥을 떠넣었지만 목구멍에서 걸려 삼키지 못했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고 이내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밤새 소화가 되지 않아 끙끙 앓았습니다. 열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져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규진이는 물수건을 가져다 주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정작 해야 할 말은 그 아이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밤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되뇌었습니다. 이게 나한테 하는 짓이냐? 시엄이라고, 시골에서 온 늙은이라고,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는 거냐?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서러움, 이 모멸감, 절대 가만히 넘기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규진이가 아무리 붙잡아도 제 짐을 싸들고 도망치듯 그 집을 나섰습니다. 원우 얼굴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내려오는 기차를 타고 며칠 동안 그날의 기억에 악몽처럼 시달려야 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손이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을 온통 뒤덮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꼭 갚아주리라. 이 이야기는 그렇게 제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던 그날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며칠을 앓았습니다. 몸살인지 마음앓이인지 밥숟가락도 들기 힘들 만큼 기운이 빠졌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군요. 눈을 감아도 묵은 밥에 김치 한 종지, 그리고 그 아이의 싸늘한 표정이 자꾸만 떠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보다 못한 이웃순의 엄마가 죽을 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 막역하게 지내던 친구였지요. 저를 보자마자 놀라며 말했습니다. 형님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순의 엄마 앞에 앉아 저는 그간 꾹꾹 눌러 담았던 말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규진이네 집에서 있었던 일, 며느리의 푸대접, 그리고 맨밥 한 그릇 앞에 얼어붙었던 제 속 이야기까지 모조리 쏟아냈습니다. 순의 엄마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더 우습게 봐요.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해요. 버르장머리 단단히 고쳐놔야죠. 그 말에 저는 마음속에 숨어있던 한 줄기 각오가 번쩍 되살아났습니다. 그래, 나도 사람이다. 나도 엄마다.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도 침묵만 한다면 그건 제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전에 규진이에게 받았던 며느리의 SNS 계정을 떠올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든지 그 안에 다 올린다고 하더군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켜고 계정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 꽃다발, 네일아트, 와인잔. 먹고, 입고, 즐기고, 자랑하는 사진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팔로워 수는 수백 명, 댓글에는 언니 진짜 럭셔리하네요. 같지에. 진짜 최고 부러워요. 같은 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집에서는 시어머니에게 맨밥과 김치 한 조각을 내놓던 아이가 밖에서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진짜 본 모습이었던 겁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가는 식당, 좋아하는 음식, 즐겨 입는 브랜드, 선호하는 스타일, 자주 만나는 친구들까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허영심이 많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이 강하다는 것. 그걸 잡아야 이 판을 뒤집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다음은 규진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몇 번 전화를 걸어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규진아, 지혜는 요즘 뭐 좋아하더라? 요리는 좀 하나? 외식은 자주 하니? 규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뭐든 잘 먹고 특히 해산물이나 스테이크 같은 거 좋아하고 디저트도 자주 챙긴다고.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좋아하고 제일 싫어하는 건 아마 라면 같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 그래. 잘 알았다. 이제는 준비가 된 셈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명분이었습니다. 명분 없이는 부르기도 애매한 아들 내외, 무턱대고 불러앉히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를 일이니까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 칠순 잔치였습니다. 마을에서도 잔치 한번 하라고들 했고 가족끼리 모일 구실로는 이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좋다. 너희 입맛을 내가 아주 똑같이 되살려주마.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각오를 굳혔습니다. 이번 생일은 평생 잊지 못할 날로 만들어주겠다고. 며느리가 자신이 저지른 그날의 행동을 뼛속 깊이 되새길 수 있도록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하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잔치 한번 크게 하라는 말들이 있었고 아들 내외를 초대하기엔 더없이 좋은 구실이었으니까요. 이번 생일만큼은 평생 잊지 못할 날로 만들어줄 작정이었습니다. 그 칠순 잔치가 바로 제 복수의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칠순을 보름 앞둔 날 저는 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로 수화기를 들었지요. 규진아, 이번 칠수는 조용하게 가족끼리 보내고 싶구나. 너희만 내려와서 밥 한 끼 하고 가렴. 내가 직접 너희 좋아하는 거 만들어 놓을게. 아무것도 사오지 말고 빈손으로 와라. 마음만 받으면 된다. 규진이는 순진하게 알았다고 대답했고 며느리에게도 전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혹시 몰라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절대 음식 같은 건 준비하지 말고 그냥 몸만 와라. 내가 다 준비할 거다. 통화를 끊고 저는 본격적인 연막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마침 그 주에 장날이 있었기에 일부러 제일 커다란 장바구니를 챙겨 들고 읍내로 나갔습니다. 손에 일부러 소고기 팩을 들고 돌아다녔고 싱싱한 해물 코너 앞에서 일부러 한참 서 있다 장난삼아 포장지 몇 개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무엇도 생일 음식에 쓰이지 않을 것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은 하나같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형님 잔치 크게 하시나 봐요? 아들이며 며느리까지 다 온다면서요. 저는 일부러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뭐류. 그냥 우리 식구끼리 조촐하게 하려는 건데 얘들이 뭐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해 보려고요. 손주도 커서 입맛이 까다롭다더라고요. 그 말에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이명자 씨는 시어머니 노릇도 끝내죠. 며느리는 복도 타고 나셨네.
그러면 속으로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과연 그 복이라는 것이 뭔지 그날이 되면 알게 되겠지. 생일 전날에는 대청소를 하고 싱크대도 반짝이게 닦아놨습니다. 평소 아끼던 흰색 자개 식탁보도 꺼내 다리고 칠순에 맞춰 고이 보관하던 고급 도자기 그릇도 꺼내 반질반질하게 닦았습니다. 그릇은 곱게 놓았지만 그 위에 올라갈 음식은 단출하다 못해 통쾌한 심판이 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칠순 당일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결혼할 때 맞췄던 고운 분홍빛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이 그날이다. 오후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열자 규진이와 며느리 그리고 원우가 서 있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기대감 가득한 목소리에 저는 환한 얼굴로 화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손주, 멀리서 오느라 수고 많았네. 그리고 우리 지혜는 오늘따라 어쩌면 이렇게 고우니? 연예인인 줄 알았네. 칭찬에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새 식구를 거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금방 밥상 차릴 테니 잠깐만 기다려라.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 오늘 아주 특별한 밥상이야. 기대감에 찬 눈빛이 저를 따라 주방으로 쏠렸지만 저는 일부러 주방문을 반쯤 닫아 가림막을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칼 도마 소리, 뚝딱거리는 소리까지 내며 요란을 떨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건 라면 2봉지 삶는 것뿐이었습니다. 라면 국물은 일부러 아주 싱겁지도 짜지도 않게 끓였고 김치는 그 전날 꺼낸 단단한 묵은지로 따로 담아놨습니다. 김치 위에 깨만 살짝 뿌려 장식한 후 정갈한 그릇에 라면, 국물 한 국자, 면은 흐르지 않게 말아 담았습니다. 그 위에 파 송송 한 줄 올리니 얼핏 보기엔 그럴듯했습니다. 그렇게 식탁 위에 라면 2그릇, 김치 한 종지, 물 2잔을 정갈히 올렸습니다. 원우 그릇엔 김 한 장을 더 얹었고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저는 주방문을 열며 말했다. 자, 다들 와서 식사하자. 오늘 어머니 칠순이라 아주 특별하게 준비했단다. 새 식구가 식탁 앞으로 다가왔고 그 순간 셋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규진이는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얼굴을 보더니 다시 식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어때? 이 라면 아주 특별한 거래. 이번에 새로 나온 프리미엄 라면인데 오직 오늘만을 위해 준비한 거야. 김치는 내가 직접 담갔고 지혜야, 너 라면 좋아하지 않니? 지난번엔 밥에 김만 내줬더니 아주 입맛에 딱 맞는다더구나. 나는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어서 오늘 밥상도 같은 결로 준비했단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규진이는 눈치를 살피며 어머니, 이건 좀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니? 이게 요즘 애들이 말하는 미니멀리즘 밥상 아니니? 속 편하고 소화 잘 되고 기분까지 깔끔해지는 밥상이란다. 어머니 정성이 담긴 최고의 상이야. 너희가 예전에 내게 차려준 그 한 상.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었단다. 식탁 위는 싸늘한 정적에 잠식되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짓눌려 있던 서러움과 복수심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끝까지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많이 먹어라. 원우야, 우리 강아지. 김으로 말아 먹으렴. 오늘은 김이 아주 맛있단다. 그날 그 밥상 위에서 저는 드디어 한껏 응어리졌던 한 조각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며느리는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몇 번을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입을 다문 채 한 젓가락 집어들긴 했지만 그 라면 면발이 입에 닿기도 전에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물을 입에 대어 넣던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은 일순간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고 이내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깔더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규진이는 그 모습을 보고는 못 견디겠다는 듯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느릿하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너무하다는 거냐? 나는 너희가 내게 대접해준 그대로, 아니, 그보다 조금 더 나은 걸로 되돌려 준 것뿐이다. 지난번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 너희가 차려준 밥상은 기억도 안 나니? 맨밥 한 공기, 김 하나, 그것도 봉지에서 막 뜯어낸 걸 툭 던져 놓더라. 정성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그 밥상을 먹고 내가 무슨 기분이었을 것 같으냐? 규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는지 고개를 떨구었고 며느리는 손끝으로 접시 끝을 꼭 쥐고 있었지만 눈가가 벌써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통쾌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씁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규진이가 사랑하는 아이이고 내 손주 원우를 안겨준 아이인데 저토록 무너진 얼굴을 보니 어쩐지 모를 허전함이 함께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 복수 밥상이 아무 의미 없이 끝나버린다면 저는 평생을 자존심 한 켠 무너진 채 살아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인자한 표정을 유지하며 며느리에게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야,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식사란다. 많이 먹어라. 원우도 김에 말아 먹는 거 좋아한다면서? 오늘은 내가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줄 겸 해서 정성껏 준비한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끝내 젓가락을 내려놓고는 살짝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땐 정말 잘 몰라서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잘랐습니다. 몰라서? 사람이 몰라도 정도가 있는 법이지. 시댁에 내려온 시어머니에게 그런 밥상을 내놓는 게 상식이 없어서였다고? 그건 몰라서가 아니라 무시한 거다. 그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원우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라면을 먹여달라고 며느리한테 떼쓰고 그 소리가 그나마 이 싸늘한 식탁을 간신히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규진은 괜히 원우를 핑계 삼아 얼른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머뭇거리던 며느리도 말없이 따르더군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서며 규진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오늘이야말로 내가 사람 대접받은 하루라고 생각한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식탁에 앉은 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냉기처럼 남은 그 라면 냄새와 김치 국물의 시큼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났구나 하는 묘한 해방감과 함께 아직도 뭔가 풀리지 않은 장갓이 하나가 목에 걸린 듯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규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요즘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요. 밤마다 울기만 해요.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무한 건 그 아이야. 나는 단지 똑같이 갚아준 것뿐이다. 눈물 타령은 이제 집어치워라. 눈물 흘릴 자격은 내가 더 많다.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 아이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아슬아슬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래도 지혜는 아직 어리고 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화기를 힘껏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철이 없으면 철이 들게 만들어야겠지요. 그날 밤 저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들었습니다. 단지 한 끼의 밥상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받은 모욕감을 분명 어디론가 쏟아내려 할 것이 분명했고, 저는 그 다음 장면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뜻밖의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딸 이지연이었습니다. 평일 오후 별다른 연락도 없이 시골까지 찾아온 걸 보니 무언가 단단히 일어난 모양이었지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올케가 엄마한테 쫓겨났다고 울면서 전화 왔는데 생신상까지 뒤엎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 생일상을 내가 뒤엎었다고? 딸아이의 눈동자에 당황스러움과 의문이 동시에 일렁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진실을 모두 털어놓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 진실 공방의 무대에 나서기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며 깊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말만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며느리의 그릇된 생각을 단호하게 바로잡고 사돈댁과의 관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규진아, 지혜가 그렇게 억울하다면 직접 데리고 내려오너라. 이번엔 너 혼자 오지 말고 지혜 친정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오너라. 사돈 어른 앞에서 대체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낱낱이 밝힐 것이다. 이건 삼자대면이야. 내가 묻고 듣고 판단하겠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규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약속대로 그 셋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했고 사돈 어른은 잔뜩 굳은 얼굴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규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에 앉았고 저는 말없이 손짓으로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집안은 바늘 하나 떨어져도 소리날 만큼 조용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일부러 멀리서 오시게 해송구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했던 행동, 그리고 그 후에 퍼뜨린 말들이 너무도 황당해서 정식으로 확인하려고 자리를 만든 겁니다. 사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부인 지혜가 아직 어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넘기면 될 문제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저는 넘어갈 일이 있고 넘어가선 안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자식 집에 가서 대접받기는커녕 맨밥에 김 한 장 얹어 먹고 온 뒤 생일상 차려준 것처럼 거짓을 퍼뜨리는 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진실을 따져보려 합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더니 이내 눈물이 그렁그렁해졌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울먹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돈도 놀랐는지 가만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규진은 괜히 눈치를 보며 어머니, 이제 지혜가 잘못을 인정하니 그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중재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단호하게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무릎 꿇었으니 됐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무릎은 무릎일 뿐이다. 진심은 눈물로 증명하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야 내가 마음을 돌릴 수 있다. 지혜야, 나는 지금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아직 모르겠다.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이 순간의 감정인지 아니면 정말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조건을 걸겠다. 며느리는 고개를 든 채 저를 올려다보았고 저는 무겁고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매주 주말 빠짐없이 우리 집에 내려와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그리고 매번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와서 나에게 대접해라. 그 음식을 통해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가 판단할 것이다. 단 한 번이라도 빠지거나 정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나는 더 이상 너를 내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내 마지막 조건이다. 그 말에 사돈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규진은 말리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나와 지혜, 단 둘 사이의 문제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말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며느리는 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날 이후 혹독한 시어머니 입맛 맞추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말 며느리는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큼직한 반찬통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준비한 음식을 받아 식탁 위에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버섯들깨탕이었습니다. 보기엔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표정을 굳히고 음식 하나하나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갈비찜은 고기가 너무 질기구나. 잡채는 면이 퍼졌고 들깨탕은 향이 너무 약하다. 간도 맞지 않아. 제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지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음엔 더 잘 해오겠습니다. 그 담담한 목소리 속에서 오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저는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주말, 며느리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해물파전, 소고기 미역국, 삼색나물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식탁에 올려놓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유기농 재료로 준비해봤어요. 하지만 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파전은 바삭하지 않구나. 기름이 많아 느끼하다. 미역국은 너무 심심하고 삼색나물은 간이 제각각이다. 다시 배우고 와야겠다. 며느리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약속을 지켰습니다. 음식은 하나같이 정갈했고 성의도 보였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점이 보여도 반드시 단점을 먼저 지적했고 차가운 말투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5번째 주말쯤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음식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재료의 조화, 양념의 균형, 모양의 정갈함. 누가 봐도 요리를 공부한 사람의 솜씨였습니다. 실제로 아들 규진이 몰래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요즘 밤마다 요리책 펴놓고 공부하고 있어요. 심지어 요리학원에도 등록했대요. 새벽에 유튜브로 한식 만드는 영상까지 챙겨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겉으로 아무 내색 안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살짝 찌릿했습니다. 저 아이가 진심으로 바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이 과제를 통과하기 위한 연기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6번째 주말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일찍 와서 상차림을 도왔습니다. 음식은 김치전, 도토리 묵무침, 오징어 볶음이었는데 반찬의 간도 적당했고 색감도 보기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평소처럼 음식을 집어들었고 오래 씹은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보다는 낫다. 묵무침은 씹히는 맛이 좋고 김치전은 바삭하구나. 오징어 볶음은 살짝 더 매웠으면 좋았겠지만 그럭저럭 괜찮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처음으로 제가 건넨 평가다운 평가였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입을 다물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7번째 주말, 며느리는 토란들깨탕, 두부조림, 더덕무침을 해왔습니다. 제가 유난히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며느리는 다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깨는 직접 방앗간에서 빻아왔고요. 더덕은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걸로 샀어요. 조리법도 인터넷에서 찾아 하루 종일 연습했어요. 저는 조용히 국물을 한 숟갈 떴고 한참을 씹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들깨 향이 제대로다. 맛이 진하구나.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엔 살짝 눈물이 맺혔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달라졌구나. 억지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배워서 해오고 있는 거구나.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얄밉기만 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조금씩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말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저는 그날 느꼈습니다. 단단히 걸어 잠갔던 제 마음의 문이 아주 살짝 틈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드디어 마지막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2달 동안 매주 반복된 음식 과제도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과제를 전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엔 내 입맛에 가장 까다로운 음식들로 해 오너라. 제대로 마무리하자. 평소 내가 좋아하지만 아무나 못하는 음식들이야. 며느리는 조용히 메모장을 꺼내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러준 음식은 3가지. 묵은지 등갈비찜, 더덕 들깨탕, 그리고 홍어 삼합이었습니다. 그냥도 어려운 음식들이지만 제대로 하려면 정성과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이었죠. 특히 홍어 삼합은 삭힌 홍어의 정도, 돼지고기에 삶는 시간, 묵은지의 숙성도까지
모두 조화를 이뤄야만 먹는 이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복잡한 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저 아이가 이 모든 걸 소화해낼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이 과정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나와의 관계를 어떤 마음으로 매듭 지을지 그게 더 궁금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먼지가 들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식탁보도 새로 갈았습니다. 그릇은 제가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께 받은 백자 상차림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날이니만큼 나름대로의 예의를 갖추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정오가 조금 넘어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한 손엔 큰 보자기, 다른 손엔 아이스박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긴장과 설렘이 엇갈린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오늘은 내가 고생 좀 했겠구나. 저는 그 말을 꺼내고도 순간 스스로 놀랐습니다. 아마도 지금껏 했던 말 중 가장 부드러운 말투였을 겁니다. 며느리는 작게 웃으며 인사를 했고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상차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부엌 안으로 들어서자 준비된 음식들을 보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묵은지 등갈비찜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고기는 결대로 부드럽게 찢어질 만큼 잘 익혀져 있었습니다. 국물은 자극적이지 않고 깊고 은은한 맛이 입안을 감쌌습니다. 더덕 들깨탕은 고소한 들깨향이 진하게 퍼졌고 더덕은 아삭하면서도 연했으며 풋내 하나 없이 깔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어 삼합. 삭힌 홍어는 그저 냄새만 진한 게 아니라 단맛이 배어 나오는 듯한 발효 상태였고 돼지고기 수육은 잡내 없이 촉촉하고 부드러웠으며 묵은지는 새큼함과 감칠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젓가락을 들어 한 점 한 점 천천히 맛보았습니다. 입안에서 하나하나가 녹아들 듯 퍼지는 그 맛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드디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고했다, 지혜야.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데에는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놀란 듯 눈이 동그래졌고 이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요 처음엔 정말 무섭고 억울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매주 음식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알게 됐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끝맺기 전 며느리의 두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수건도 찾지 않고 소매로 눈을 훔치며 흐느낌을 참으려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겁을 주었는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너의 진심이 내 눈에도 보인다. 앞으로는 그렇게만 해라. 정성으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언젠가는 다 전해지기 마련이다. 그렇게 말한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고 며느리는 두 손으로 그것을 꼭 감싸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식사 후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대단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특별한 제스처를 한 것도 아니었지만 손끝이 스치고 웃음이 오가는 사이사이에 우리 사이에 얼어붙어 있던 벽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맨밥과 김치에서 시작된 싸늘한 전쟁은 이제 진심과 눈물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노력했기에 저도 조금씩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서로의 아픔을 찬찬히 배우고 서툴지만 제대로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지혜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나도 이제 조금은 부드러워질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하늘에서 보고 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규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원우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고 숨소리도 거칠고 지혜도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딸 아이 집에서 잠시 머물던 저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친 채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한겨울 바람을 가르며 아들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가슴은 원우 생각에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한쪽에서 원우가 축 늘어진 채 누워 있었고 이마 위에는 젖은 수건이 덮여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아이의 얼굴을 보자 제 심장은 내려앉는 듯 아파왔습니다. 곁에서 지혜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있었고 규진은 옆에서 약을 챙기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원우의 이마를 짚어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식은 땀이 줄줄 흐르고 입술은 마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집에서 버틸 상황이 아니야. 당장 병원 응급실로 가야겠다. 늦으면 안 된다. 그 순간 지혜는 저를 붙잡고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어머니, 저 정말 겁나요.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죠? 그 목소리는 가식도 체면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아이의 엄마로서 무너져 내리는 여인의 절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라는 껍데기를 벗은 지혜라는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도 혼자서 얼마나 버거웠을까? 아무도 기대지 못하고 아이 하나 의지에 하루하루 버텼겠지. 내가 그걸 왜 이제야 봤을까? 왜 이제야 이해가 될까? 저는 지혜의 손을 덥석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미야, 내 잘못이 아니다. 애들 키우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엄마도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는 법이야. 나도 그랬단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라. 오늘은 나한테 맡겨라. 넌 조금 쉬어도 돼. 그 말을 들은 지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으로 제 옷자락을 꼭 쥔 채 오열하는 그 아이의 체온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게 지혜는 제게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고백했고 저는 그제야 진심으로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원우는 다행히 큰 고비를 넘기고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응급처치와 수액으로 기운을 회복한 아이는 이마를 짚던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의 손을 꼭 쥔 채 나는 진심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가족을 품어야 할 때다. 며칠 뒤 원우가 회복되고 난 후 저는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마주 앉은 세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그날 밤 너한테 들은 말, 내가 절대 잊지 않을게. 너도 많이 힘들었지. 나도 미안하다. 너무 몰아붙이기만 했어. 지혜는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 시간들 덕분에 제가 조금은 나아진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규진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제가 엄마 편도 아내 편도 제대로 못 됐던 것 같아요. 이제는 가족끼리 진심으로 서로를 챙기고 살게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대화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눈물보다 더 깊이 전해지는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서로뿐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웃음소리가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우는 할머니를 보면 달려와 안기고 지혜는 예전보다 더 자주 전화를 걸어 일상을 나누고 규진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내려와 같이 식사하자고 말해줍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말합니다. 지혜야,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천천히 내 속도대로 해라. 내가 뒤에서 지켜봐 줄게. 그 말에 지혜는 항상 고맙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되어야겠어요. 나중에 원우가 결혼하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거겠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 저는 또다시 평상 위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마당 너머로 원우가 작은 축구공을 차며 놀고 있었고 지혜는 그 옆에서 쪼그려 앉아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지혜의 이마에 내려앉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참 많이 변했구나. 불과 작년만 해도 냉랭한 말투에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던 그 아이가 지금은 아침마다 안부 전화를 하고 김치찌개에 멸치 국물 내는 법을 물어보며 종종 집에 들러 반찬 몇 가지라도 담아가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찌르르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이젠 명절도 다릅니다. 설날, 추석이면 지혜가 제일 먼저 도착해 새벽부터 부엌을 지킵니다. 전 부칠 재료도 전날 직접 손질해 오고 탕국도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끓이려고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손끝에서 정성이 느껴집니다. 전을 부치다 말고 저를 쳐다보며 말하곤 하지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처럼 고소한 맛이 안 나요. 기름 온도랑 반죽 비율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다가가 뒤에서 살며시 그녀의 손을 잡고 알려줍니다. 가는 이쯤, 온도는 이만큼. 그렇게 나란히 부엌에 서서 함께 요리를 만들다 보면 어느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어미와 딸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때로는 제가 먼저 묻습니다. 지혜야, 이번엔 내 방식으로 해볼까? 내가 배워볼게. 그 말에 지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고구마 그라탱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셔야 돼요. 그렇게 서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우리 사이의 빈틈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맨밥과 김치 사건은 우리 가족만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명절 식사 중 누군가 말문이 막히면 규진이 일부러 꺼내 웃음거리로 만들곤 합니다. 지혜야, 혹시 오늘도 맨밥에 김치만 준비한 건 아니지?
그럼 지혜는 정색한 얼굴로 대답하죠. 그땐 진짜 멘붕이었어요. 어머니가 라면 내셨을 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다니까요. 모두가 박장대소하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곤 합니다. 그 한 그릇의 밥이 결국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준 시작이었구나. 이젠 지혜가 저를 위해 손수 약초차를 끓여주기도 하고 제가 무릎이 쑤신다고 하면 직접 파스를 붙여주며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어머니처럼 늙고 싶어요. 단단하고 멋있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뭔가 뭉클하게 차오릅니다. 얄미워서, 서러워서, 미워서, 울컥하던 마음들이 이제는 따뜻하고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이젠 규진이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늘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던 아들이 이제는 아내와 엄마 사이를 부드럽게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저도 이제 배워가는 중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땐 아들이 아니라 어른으로 성장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해 뿌듯하기까지 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가족이란 건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바라보고 마음을 열고 함께 겪고 나면 오해는 이해가 되고 미움은 애정으로 바뀌게 마련입니다. 봄날 오후 저는 평상에 앉아 웃고 있는 원우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자랄 미래엔 시어머니 며느리란 단어가 지금처럼 차갑고 무거운 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서로 따뜻하게 기대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가족의 의미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걸 조금이나마 이뤄낸 것 같아 행복합니다. 이제는 제 마음속에서도 김과 밥이 아닌 정성과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바꿔준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늦은 나이에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